삼촌, 절대 작업실엔 들어오면 안 돼요. 서린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들려왔다. 민호는 정원 가위를 든 채 몸을 숨겼다. 조카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하지만 작업실 주변엔 그녀 혼자뿐이었다. 알았어, 알았다고. 그런데 언제까지?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40대 초반의 그녀는 키 155cm의 작은 체구에 둥글둥글한 얼굴형이었지만 지금은 어깨가 움츠러들어 더욱 작아 보였다. 검은 머리를 뒤로 묶어 올린 모습에서 평소의 차분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때였다. 작업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헤헤헤, 그건 안 돼. 절대 안 된다고. 여자의 웃음소리가 갑자기 흐느끼는 소리로 바뀌었다. 마치 두 사람이 대화하는 것 같았지만 분명 서린 혼자 있었다. 민호는 6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직 날렵한 몸놀림으로 창문 아래로 다가갔다. 회색빛 머리카락 사이로 굵은 주름이 패인 이마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다. 30년 넘게 이 동네에서 살아온 그였지만 부모를 일찍 잃고 자신의 손에서 자란 조카 서린만큼은 늘 미스터리였다. 당신은 몰라도 돼. 절대 알면 안 돼. 이번엔 분명 남자 목소리였다. 중년 남성의 굵직한 음성이 작업실 벽을 뚫고 새어나왔다. 하지만 서린과 함께 있을 남자라고는. 민호는 고개를 갸웃했다. 서린이 혼자 살기 시작한 지 벌써 3년. 그동안 남자 그림자 하나 비친 적 없었는데 창문 너머로 어렴풋이 보이는 서린의 실루엣. 그녀는 무언가와 대화하듯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때로는 고개를 젓기도 했다. 그 모습이 마치 무언가와 싸우는 사람처럼 보였다. 민호는 코끝을 스치는 냄새에 눈썹을 찌푸렸다. 작업실에서 풍겨오는 낡은 종이 냄새와 함께 이상하게 달콤하면서도 쿰쿰한 냄새였다. 마치 오래된 녹음 테이프를 틀 때 나는 그런 냄새 같았다. 서린아? 민호가 조심스럽게 불러보았다. 작업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서서히 열렸다. 서린이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해 보였지만 민호의 예리한 눈에는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이 포착되었다. 삼촌? 웬일이세요? 아, 그냥 누군가와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서. 텔레비전이에요. 옛날 드라마 보고 있었거든요. 서린의 대답은 너무 빨랐다. 마치 미리 준비해둔 답변 같았다. 민호는 작업실 안을 힐끗 들여다봤지만 텔레비전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바닥에 흩어진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들과 헤드폰, 그리고 구석에 놓인 낡은 녹음기가 눈에 들어왔다. 그래, 뭘 보는데? 옛날 거예요. 재미없을 거예요. 서린이 문을 더 좁게 가리며 말했다. 그녀의 손목에 난 작은 상처가 민호의 시선을 끌었다. 붉은 자국이 선명했다. 마치 무언가에 긁힌 것 같았다. 손목 다쳤네. 아, 이거요? 요리하다가 살짝. 조심해야지. 혼자 사는데. 민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배어 있었다. 서린은 7살의 부모를 잃고 자신과 함께 살다가 3년 전부터 옆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다. 언제나 의젓하고 속 깊은 아이였지만 요즘 들어 뭔가 달라 보였다. 밤마다 불이 켜진 작업실, 새벽에 들리는 발소리, 그리고 오늘 같은 기묘한 소리들. 들어가세요, 삼촌. 저녁 준비할게요. 서린이 재촉하듯 말했다. 하지만 민호가 돌아서려는 순간 작업실 안에서 다시 소리가 들려왔다.
진실은 묻혀야 해. 모든 게. 남자의 목소리 분명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생기가 없었다. 마치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처럼 멀고 건조했다. 이번엔 설인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삼촌, 그냥 가세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설인아, 도대체. 가세요. 설인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다. 민호는 깜짝 놀라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런 설인은 처음 봤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무언가를 간절히 지키려는 의지가 동시에 서려 있었다. 제발, 그냥 가세요. 설인의 목소리가 간청하듯 떨렸다. 문이 쾅 닫혔다. 민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작업실을 바라봤다. 안에서는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편에는 불길한 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호는 계속 뒤를 돌아봤다. 작업실 창문으로는 여전히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불빛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민호는 잠들지 못했다. 설인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목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이상한 남자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진실은 묻혀야 해. 과연 어떤 진실이 묻혀 있는 것일까? 그리고 설인은 왜 그렇게 무서워하는 것일까? 뭔가 잘못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엇이든 설인은 혼자 감당하려 하고 있었다.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작업실에 불이 꺼졌다. 민호는 창가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겨우 잠들 수 있었다. 은행 창구 직원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민호가 몸을 숨기며 지켜보니 설인이 현금 자동 입출금기 앞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있었다. 이번 주에만 벌써 3번째였다. 민호는 신문을 펼쳐 얼굴을 가리고 조카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설인의 어깨는 여전히 긴장해 보였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평소답지 않았다. 현금 자동입 출금기에서 돈을 뽑아 봉투에 넣는 그녀의 손놀림이 빨랐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조마조마해 하는 것 같았다. 민호는 설인이 매번 같은 금액을 인출한다는 것을 눈치챘다. 정확히 50만 원씩 매주 화요일마다. 왜 그렇게 정기적으로 그것도 큰 돈을 뽑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현금 자동입 출금기에서 나온 설인은 곧바로 옆 건물의 우체국으로 향했다. 민호도 조심스럽게 뒤따랐다. 우체국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설인의 모습. 그녀는 송금 용지를 작성하고 있었다. 받는 사람 란에 뭔가를 적은 후 잠시 망설이다가 지우고 다시 썼다. 그 과정을 2번 반복했다. 민호가 속으로 중얼거렸다. 설인이 누군가에게 돈을 보내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친척이라고는 자신뿐이었는데 설마 남자친구가 있는 건가? 하지만 그런 기색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최근 몇 달 동안 설인은 더욱 고립되어 보였다. 20분 후 설인이 우체국에서 나왔다. 그녀의 표정은 어딘지 안도하는 듯 보였지만 동시에 깊이 지쳐 보였다. 40대 여성의 얼굴에 새겨진 피로는 단순한 일상의 피로가 아니었다. 뭔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어깨가 축 늘어져 있고 발걸음도 무거웠다. 민호는 서둘러 다른 길로 돌아서서 집으로 향했다. 설인보다 먼저 도착해 아무 일 없었던 듯 행동해야 했다. 자신이 미행했다는 사실을 들키면 안 되었다.
집에 도착한 민호는 부엌 창문에서 서린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그녀는 작업실로 들어가기 전에 우편함을 확인했다. 뭔가를 꺼내더니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편지 봉투 같았는데 서린의 얼굴이 한순간 일그러지는 것을 민호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고 눈에는 두려움이 스쳤다. 저녁 무렵 민호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러 나갔다. 서린네 집 앞을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쓰레기 봉투를 살펴봤다. 종이 조각 몇 개가 눈에 띄었다. 태운 듯한 검은 모서리를 가진 것들이었다. 마치 중요한 문서를 급하게 태우다가 완전히 타지 않은 것 같았다. 호기심을 참지 못한 민호는 주변을 둘러본 후 조각들을 주워들었다. 대부분 읽기 힘들 정도로 타버렸지만 몇 개는 글자가 남아 있었다. 희미하지만 읽을 수 있는 글자들이 있었다. 1987년 10월 사건 종료, 증거인멸. 민호의 심장이 빨라졌다. 1987년 서린의 부모가 세상을 떠난 해였다. 정확히 37년 전이었다. 왜 서린이 그때 일과 관련된 서류를 태우고 있는 걸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민호는 깜짝 놀라 종이 조각들을 주머니에 숨겼다. 돌아보니 동네 아주머니 정순이었다. 70세가 넘은 그녀는 여전히 날카로운 관찰력을 자랑했다. 동네의 모든 소문이 그녀를 거쳐갔다. 정순이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민호를 바라봤다. 그녀의 작은 눈이 더욱 작게 변했다. 민호가 뭘 하고 있는지 물었고 민호는 바람에 날아간 걸 주운 거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정순이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다. 정순이가 서린이 요즘 이상하지 않냐고 물었다. 그녀는 평소보다 목소리를 낮추며 주변을 살폈다. 밤마다 불 켜놓고 있다는 것, 그리고 며칠 전엔 낯선 남자가 와서 대문 앞에 서 있었다는 얘기를 들려주었다. 민호의 귀가 번뜩 열렸다. 이건 처음 듣는 얘기였다. 정순이의 설명에 따르면 60대쯤 되고 키 크고 검정 옷 입은 남자였다고 했다. 모자를 눌러 써서 얼굴은 잘 안 보였는데 한참 서 있다가 그냥 갔다고 했다. 서린이는 안 나오더라고. 아마 모른 척한 것 같다고 정순이는 말했다. 언제냐고 물으니 사흘 전인지 나흘 전인지 화요일이었다고 답했다. 민호는 그날 밤을 떠올려 봤다. 작업실에서 들었던 남자 목소리. 혹시 그 사람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서린이 그 남자를 피하고 있는 것일까? 정순이가 목소리를 더욱 낮췄다. 주변을 살피더니 민호에게 바짝 다가왔다. 그녀는 서린이가 헌책방에서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들을 사오는 걸 봤다고 말했다. 상자로 사온다고 요즘 누가 그런 걸 사나 싶어서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상자째로 말이었다. 카세트 테이프. 민호는 작업실에서 본 것들을 떠올렸다. 바닥에 흩어져 있던 낡은 테이프들. 서린이 왜 그런 오래된 물건들을 모으고 있는 걸까? 정순이는 계속 관찰 내용을 들려주었다. 서린이 원래 조용하긴 했지만 요즘은 더 이상해 보인다고 했다. 살도 빠지고 얼굴도 헬쑥해졌다고 말했다. 그리고 가끔 혼자 중얼거리는 모습도 봤다고 덧붙였다. 정순이의 관찰력은 정확했다. 민호도 최근 서린이 많이 야윈 것을 느꼈다. 밥도 제대로 안 먹는 것 같고 잠도 부족해 보였다. 정순이가 더욱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다. 서린이 부모님 돌아가신 거가 정말 사고였을까 하는 의문을 표했다. 그때 소문이 많았다고 자살이라고 했지만 이상한 점이 많았다고 했다.
자신의 남편이 그때 시청에서 일했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민호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어떤 점이 이상했는지 궁금해하자 정순이는 구체적으론 모르겠지만 사건 처리가 너무 빨랐다고 대답했다. 보통은 조사를 더 하는데 그때는 며칠 만에 모든 게 정리됐다고 했다. 그리고 관련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졌다고도 덧붙였다. 정순이는 마지막으로 조심하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 그녀의 표정에는 진짜 걱정이 서려 있었다. 마치 무언가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예감이 드는 듯 했다. 정순이가 떠난 후 민호는 집으로 돌아와 주머니에서 종이 조각들을 꺼냈다. 책상 위에 놓고 퍼즐을 맞추듯 배열해 봤다. 돋보기까지 꺼내서 세심하게 살펴봤다. 글자들이 점점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진상조사 결과, 자살로 결론, 유가족 설인. 마지막 조각에서 민호는 숫자를 발견했다. 계좌번호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밑에 희미하게 적힌 글씨가 있었다. 매월 50만 원. 민호의 손이 떨렸다. 설인이 매번 인출하던 금액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보내고 있었고 그것은 20년 넘은 과거와 연결되어 있었다. 이건 단순한 용돈이나 생활비가 아니었다. 뭔가 더 심각한 이유가 있었다. 민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설인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왜 이런 비밀스러운 일들을 혼자 감당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낯선 남자는 누구일까? 설인을 협박하는 사람일까? 밤이 깊어갈수록 민호의 불안은 커져만 갔다. 작업실에서는 또다시 희미한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번엔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 같았다. 그리고 가끔 남자의 낮은 중얼거림도 섞여 들렸다. 마치 두 사람이 대화하는 것 같았지만 분명 설인 혼자 있었다. 민호는 창문을 살짝 열고 귀를 기울였다. 바람에 실려오는 소리는 마치 과거에서 흘러나오는 한탄 같았다. 무언가 슬프고 원망스러운 그러면서도 간절한 목소리들이었다. 때로는 울음소리처럼 들리기도 했고 때로는 간절한 호소처럼 들리기도 했다. 새벽이 가까워져서야 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설인의 작업실 불이 꺼졌다. 민호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잠들기 전까지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맴돌았다. 왜 설인은 매주 50만 원씩 누군가에게 보내는 것일까? 그 낯선 남자는 누구일까? 그리고 37년 전 부모의 죽음에는 정말 다른 진실이 숨어 있는 것일까? 설인이 그토록 감추려는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민호의 손끝이 오래된 신문지를 넘겼다. 곰팡이 냄새와 먼지가 코끝을 찔렀다. 시립도서관 지하 자료실은 을씨년스러웠지만 그가 찾던 답이 여기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았다. 마이크로필름을 돌리며 화면에 흘러가는 오래된 기사들을 살펴봤다. 그때 한 제목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부부 동반 추락사 자살로 결론. 7세 딸만 홀로 남겨져. 민호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기사 내용을 읽어내려가며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김동석 39, 이미경 35 부부가 지난 15일 새벽 자택 인근 절벽에서 추락사한 채 발견되었다. 경찰은 부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해 동반 자살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발표했다. 현장에는 유서로 추정되는 쪽지가 발견되었으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7세 딸 김설인 양은 당시 집에서 잠들어 있어 화를 면했다. 유가족은 삼촌인 김민호 씨가
양육을 맡을 예정이다. 경제적 어려움, 민호는 고개를 갸웃했다. 설인의 아버지 동석은 당시 제법 성공한 사업가였다.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했고 집도 꽤 컸던 것으로 기억했다. 왜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이 생겼을까? 그가 계속해서 관련 기사를 찾았다. 며칠 후 작은 기사 하나가 더 있었다. 추락 부부 사업체, 의혹의 공사대금, 수수 정황 포착. 고인 김동석 씨가 운영하던 경동건설이 지역개발 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후방 공급 대금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수사 당국은 사망으로 인해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기사는 거기서 끝났다. 후속 보도는 찾을 수 없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덮어버린 것 같았다. 민호는 사서에게 다른 신문사 자료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30분 후 다른 지역 신문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다. 지역개발 사업 관계자 이딴 사고사. 우연의 일치인가? 김동석 부부의 추락사로 이번 달에만 지역개발 관련 사업자 3명이 사망하게 되었다. 앞서 9월에는 하도급 업체 대표 박모 씨가 교통사고로, 10월 초에는 설계업체 이모 씨가 심장마비로 급사했다. 경찰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발표했지만 일부에서는 연관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호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너무 많은 우연이었다. 한 달에 4명이나 죽다니.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민호가 돌아보니 도서관 사서인 김 선생이 서 있었다. 60대 중반의 마른 체격에 두꺼운 안경을 쓴 그는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일한 산증인이었다. 김 선생은 민호가 보고 있는 화면을 힐끗 보더니 주변을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다. 김 선생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그는 도서관 입구 쪽을 확인한 후 민호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30년 전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그가 속삭이듯 말했다. 그때 이상한 일이 많았다는 것, 사건 후에 관련 자료들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 조사하던 기자도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발령났다는 것을. 김동석의 사업이 단순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 당시 군청 개발과장이었던 이정호와 뭔가 있었다는 소문, 지역 유지들과도 연결되어 있었다는 얘기를 들려주었다. 구체적으론 모르겠지만 돈이 많이 움직였던 것 같다고. 그런데 김동석이 죽고 나서 모든 게 조용해졌다고 마치 계획된 것처럼 말이었다. 그때 도서관 입구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김 선생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그는 민호에게 조심하라는 말을 남기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민호는 그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37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무서워하고 있었다. 민호는 더 찾아봤다. 1988년, 1989년 신문들까지 뒤져봤지만 후속 기사는 없었다.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너무 깔끔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호는 계속 생각했다. 설인의 부모는 정말 자살한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그리고 설인이 지금 누군가에게 보내고 있는 돈은 그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 이정호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김 선생이 말한 군청 개발과장. 혹시 그가 아직 살아있을까?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설인이 대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어두웠고 손에는 또 다른 카세트 테이프 봉지를 들고 있었다. 봉지가 무거워 보였다. 설인은 민호를 보자 순간 굳어졌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민호가 테이프 봉지를 가리키자 설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그녀는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서는 어떤 절박함이 묻어났다. 거짓말이었다. 설인이 민호의 말을 끊으며 눈에 두려움과 경고를 동시에 담아 바라봤다. 어떤 것들은 파헤치면 안 된다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라고 말했다. 부모님 일도 그만 궁금해하라고 간청했다. 민호는 설인이 자신의 조사를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설인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삼촌이 도서관에서 신문을 찾아본 것도 정순 아주머니에게 물어본 것도 설인이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민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과거를 파헤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과거에는 묻혀서는 안 될 비밀이 있다는 것을. 밤이 되자 작업실에서 또 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더 선명했다.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모든 것을 기록해야 한다고, 언젠가는 진실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말하는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생기가 없었다. 마치 녹음된 것처럼. 그리고 그 목소리가 어딘지 익숙했다. 민호는 깨달았다. 설인이 듣고 있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죽은 자의 고백이었다. 그리고 그 죽은 자는 바로 자신의 동생 김동석이었다. 민호의 주먹이 설인의 방문을 두드렸다. 쿵쿵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뜨렸다. 새벽 2시였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문 너머로 들리는 것은 침묵뿐이었다. 하지만 민호는 알고 있었다. 설인이 그 안에서 숨죽이고 있다는 것을. 마침내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을 때 설인의 얼굴은 창백했다. 눈가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머리카락은 며칠째 제대로 빗지 않은 듯 엉성했다. 40대 여성이지만 지금은 훨씬 늙어 보였다. 민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참을성이 없었다. 사흘 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의문들이 터져나왔다. 김동석, 이미경, 설인의 부모 이름을 불렀다. 1987년 10월 15일에 죽었다고 말했다. 설인의 몸이 움찔했다. 민호는 계속했다. 자살이 아니었다고, 뭔가 숨겨진 게 있다고 말했다. 지역 개발 사업, 후방 공급 대금에 대해 언급했다. 그리고 지금 설인이 매달 보내는 50만 원에 대해서도. 설인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벽에 기댔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다. 삼촌은 몰라도 된다고 간신히 말했다.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설인이 자신의 조카라고 30년 넘게 가족으로 살았다고 했다. 이웃집에 불이 켜지는 것이 보였다. 설인이 다급히 조용히 하라고 말하며 민호의 팔을 잡아당겨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의 차가운 공기가 두 사람을 맞이했다. 민호는 설인이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지, 그 테이프들은 뭔지 추궁했다. 작업실에서 들리는 소리들, 남자 목소리와 여자 목소리, 그리고 그 이상한 냄새에 대해 말했다. 설인이 무릎을 꿇고 앉았다. 40대 여자가 어린아이처럼 웅크린 모습에 민호는 당황했다. 민호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설인이 뭘 그렇게 무서워하는지 물었다. 설인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거라고 말했다. 삼촌을 보호하는 거라고. 민호가 뭘로부터 보호한다는 건지 물었다. 설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진실로부터 보호한다고 말했다.
어떤 진실들은 알면 안 되는 거라고, 알게 되면 삼촌도 위험해진다고 했다. 민호가 설인의 어깨를 잡았다. 그녀의 몸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설인이 충격적인 고백을 했다. 그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다고, 엄마 아빠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지금도 이 동네 어딘가에 있다고 말했다. 아니, 이 지역에서 아직도 힘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자신이 진실을 알고 있다는 걸 알면 위험해진다고 했다. 민호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조카가 20년 넘게 협박을 당하며 살아왔다는 것인가? 설인이 경찰에 신고하면 안 된다고 소리쳤다. 경찰 중에도 그 사람들과 연결된 사람이 있다고 신고하면 오히려 더 위험해진다고 했다. 설인이 민호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의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그냥 모른 척하라고 간청했다. 삼촌만이라도 안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테이프는 아빠가 남긴 거라고 털어놨다. 사건 전날 밤에 녹음한 것들이라고, 모든 진실이 거기에 다 들어있다고 했다. 민호가 그걸로 뭔가 할 수 있지 않냐고 물었지만 설이는 거부했다. 그걸 공개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삼촌도 위험해진다고, 그 사람들은 가족까지 건드린다고 말했다. 민호는 설인의 말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어두운 진실이 있었던 것이다. 민호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고 물었다. 설인이 일어났다.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 외로워 보였다. 모르겠다고 하지만 지금은 이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설인이 작업실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이 얘기는 누구에게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조카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과 진실을 밝히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다. 설인이 마지막으로 경고했다. 만약 삼촌이 더 파헤친다면 다칠 수도 있다고, 정말로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가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는 소리가 울렸다. 민호는 거실에 혼자 남겨졌다. 밤은 더욱 깊어갔고 작업실에서는 여전히 희미한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이번엔 김동석의 목소리 같았다. 내가 죽으면 설인이를 형이 부탁한다는 목소리,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야 한다는 간절한 호소가 들렸다. 민호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결심했다. 약속은 할 수 없었지만 설인을 더 이상 혼자 놔둘 수도 없었다. 새벽 공기 속에서 민호는 작업실 문을 바라봤다. 그 문 너머에 모든 답이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알아야 했다. 동생이 무엇을 위해 목숨을 걸었는지, 조카가 무엇 때문에 20년 넘게 고통받고 있는지. 민호의 손이 작업실 자물쇠를 만졌다. 녹슨 철의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설인이 마트에 간 지금이 유일한 기회였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오래된 자물쇠가 예상보다 쉽게 열렸다. 민호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조카를 20년 넘게 괴롭혀온 진실을 알아야 했다. 문이 열리자 묵직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곰팡이 냄새와 함께 오래된 종이, 그리고 무언가 쓸쓸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작업실 안은 생각보다 정돈되어 있었다. 벽면을 따라 늘어선 수십 개의 카세트 테이프, 날짜별로 라벨이 붙어 있었다. 그 옆에는 낡은 녹음기와 헤드폰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펼쳐진 노트 한 권. 민호는 노트를 집어들었다. 설인의 글씨였다. 아빠의 목소리라고 적힌 1987년 10월 14일 녹음, 엄마의 마지막 말이라고 적힌 1987년 10월 15일 새벽
그리고 삼촌에게라고 적힌 미래의 언젠가. 마지막 줄에서 민호의 손이 멈췄다. 그는 페이지를 넘겼다. 서린이 써놓은 글이 있었다. 언젠가 이 글을 읽게 된다면 미안하다고 하지만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적혀 있었다. 이제 혼자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도 했다. 민호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는 서린이 써놓은 글을 계속 읽어내려갔다. 아빠는 죽기 전날 밤 모든 것을 녹음으로 남겼다고 했다. 누군가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나 보다고 그 누군가가 삼촌이었으면 좋겠다고 적혀 있었다. 이제 자신도 지쳤다고도 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테이프를 녹음기에 넣었다. 헤드폰을 쓰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김동석의 목소리였다. 37년 전의 목소리지만 민호에게는 생생했다. 동생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다니.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아마 자신은 이미 죽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형에게 미안하다고 자신 때문에 서린이도 위험해질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누군가는 알아야 한다고 이 마을에서 벌어진 일들을 말이다.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동석은 죽기 전날 밤까지 가족을 생각했던 것이다. 군청 개발과장 이정호, 시공사 대표 박무성, 그리고 경찰서장 최인수에 대해 말했다. 이들이 함께 짜고 허위 개발 사업을 만들어 정부 예산을 횡령했다고 자신은 단지 그들의 도구였을 뿐이라고 고백했다. 테이프는 계속 돌아갔다. 김동석의 고백이 이어졌다. 처음엔 단순한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개발 계획서 몇 장 작성하고 가짜 공사 현장 만드는 것 정도로. 그런데 돈이 너무 컸다고 수십억이 움직였다고 말했다. 민호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들이 자신에게 입막음용 돈을 줬다고 했다. 처음엔 거절했지만 서린이 생각이 났다고 그 아이 교육비며 미래를 생각해서 받았다고 그게 자신의 실수였다고 토로했다. 테이프에서 김동석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들은 만족하지 않았다고 했다. 더 큰 일에 자신을 끌어들이려 했다고 가짜 회사 만들고 유령 근로자들 명단 작성하고 자신은 거절했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협박이 시작됐다고 했다. 김동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딸이 다니는 유치원 길이 참 위험하다는 식으로 협박했다고 했다. 그래서 자신은 결심했다고 모든 걸 폭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린에게 아빠가 미안하다고 말했다. 아빠는 내가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자라길 바란다고 그리고 형에게 부탁이 있다고 했다. 민호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서린이를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그 아이만은 이 더러운 일들과 상관없이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도 말했다. 민호가 고개를 들었을 때 작업실 문 앞에 서린이 서 있었다. 언제 왔는지도 몰랐다. 그녀의 얼굴에는 체념과 안도가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민호가 헤드폰을 벗었다. 서린이 천천히 들어와 책상 옆에 앉았다. 20년 넘게 혼자 이걸 듣고 있었다는 민호의 말에 서린이 대답했다. 처음엔 무서웠다고 하지만 아빠 목소리를 들으면 용기가 났다고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도 들었다고 말했다. 서린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는 듯. 민호가 그 사람들이 아직 협박하고 있다는 거냐고 물었다. 서린이 대답했다. 이정호는 지금 시의회 의장이고 박무성은 이 지역 최대 건설회사 회장이라고 했다. 최인수는 작년에 돌아가셨지만 그의 아들이 대신 경찰서에서 일한다고 말했다.
민호가 그래서 매달 돈을 보내는 거냐고 물었다. 설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아빠 죽음의 진실을 묻어두는 대가라고, 자신도 삼촌도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라고 했다. 하지만 이제 끝내고 싶다고,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다고 말했다. 민호는 설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민호의 물음에 설인이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보는 평안한 표정이었다. 삼촌이 진실을 알았으니 이제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계속 묻고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알릴 것인가. 민호는 설인을 바라봤다. 7살에 부모를 잃고 40대가 될 때까지 혼자 이 무거운 비밀을 짊어지고 살아온 조카.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민호가 함께 선택하자고 말했다.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 설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무섭다고 말하는 설인에게 민호도 무섭다고 답했다. 하지만 내 아빠가 목숨을 걸고 남긴 진실을 우리가 지켜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설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김동석의 모든 녹음을 들었다. 37년 전의 진실이 작은 작업실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그들은 알았다.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설인이 이 테이프들을 기자에게 전달하면 되겠냐고 물었다. 민호가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믿을 만한 기자를 찾아야 한다고, 이정호 같은 사람들과 연결되지 않은 기자를 말이다. 설인이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일하는 탐사보도 기자로 몇 년 전에 우연히 알게 된 사람이라고 했다. 창밖으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설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희망의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민호는 조카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제 정말로 가족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설인이 그렇다고 답했다. 이제 시작이라고. 작업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37년 동안 닫혀있던 그 문이 드디어 햇빛을 받으며 활짝 열려 있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응원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감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가 피어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